자, 이제 부동산 관리를 보시고요. 부동산 관리는 최근에 어디에서 좀 출제가 뜨문뜨문했는가 하면은 조금 이제 나올 때도 됐는 게 법경기 하는 거 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요 구분이 조금은 이제 조금 소원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출제 좀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법적인 관리는 주로 권리라는 측면, 계약, 예약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 관리에 속하고요. 경제적 관리는 수지 관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계약 관리 이런 것, 회계 관리죠. 회계 관리 또는 인력 관리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로 취급하는 이유가 보통 그 회사에서 인사 관리, 인력 관리 하면은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 배치하는 거죠. 자, 이 페이를 줘가면서 회사에서 돈을 줘가면서 이제 직원을 뽑았으면은 적정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관리 자리에 앉힌다거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영업으로 내보내버리면 이게 충분히 효율적인 인사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인력 관리는 이 경제적 관리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 이거는 이제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보안, 보전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 정도는. 자, 이렇게 하고 다만 우리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입니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이 도난 방지는 원래 기술적 관리지만 토지 도난 방지는 이렇게 법적 관리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조금 주의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뭐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 좀 나오고요. 영역하면 이게 자부시죠. 자부시에서 자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자산 관리로서의 부동산 관리는. 근데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예요. 다른 자산을 봐야 안 봐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다른 자산을 안 보는 겁니다. 자산 관리에서는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는. 근데 여기는 뭐만 신경 쓰라고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만 극대화하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역이 점점 어떻게 좁혀지는 거죠. 시설 관리는 부동산 내부의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다만 이 부동산 관리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영어로.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떤 때는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번역을 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재산 관리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부동산 관리 방식이에요. 이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위혼하는 거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위혼. 그래서 그 장단점을 많이 비교하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위탁 관리 말고 이거 이게 조금 소홀히 했으니까 이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다만 그 부동산 관리 방식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장단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가관리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통제, 통합, 종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가관리의 장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자가관리 장점이고요. 그 반대로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신에 자가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부실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관리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돼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자가관리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도 있으면서
위탁관리 전문적인 그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그는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설정 방법에서는 그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되죠. 임차인 선정 기준에서는 주거용은 유대성,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그다음에 사무용 공업용은 적합성이죠.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 그다음에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 중에서도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죠.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가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이죠. 네,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도 유리하다. 이거는 위탁관리 방식이 아니라 자가관리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41번 주제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 내용이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뭐가 있고요? 개발의 위험에는 법 시비가 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은 뭐 굳이 또 나누자면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역지구제 이거는 무슨 위험이에요? 지역지구제 이런 거는 공법상 위험이에요. 땅을 사면서 지역지구제 분석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이런 거를 매입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보통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사법상 위험이죠. 이게 더 골치 아파요. 민원 들어가요, 민원. 옆에 소음 나네, 뭐 먼지 날리네, 이런 거는 사법상의 위험이죠. 이런 거 줄이기가 오히려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 줄이려면 평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좀 사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상 위험은. 오히려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받아먹기는 다 받아놓고 나중에 민원 놓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시장 위험. 아까 뭘 하든지 시장 위험은 있다 그랬죠.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되거나 공급업체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해야 돼요. 흡수율과 흡수 기간이 있죠.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 흡수됐는지 보는 거예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괜찮은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흡수 기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자, 이거는 짧을수록 좋고 이거는 높을수록 좋고 이런 걸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이 어떠할 것이다 예측하면은 시장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죠.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물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처음서부터 상대방도 다 생각을 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이런 거 하면은 상대방은 내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계약 금액을 처음서부터 높여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게 법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크게 봤을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으로 나누고요. 넓게 봤을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누고요. 좁게 보면은 GCC 타투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위에까지 GCC, 요 밑에는 타투 이렇게 키워드가 뭔가요? 키워드 GCC 키워드 지역 경제 분석하면 뭐예요? 지역 경제 분석하면은 총량 분석이에요. 전반적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최소 30명은 돼야, 30만 명. 30만 명은 돼야 백화점이 돼요. 최소한 30만 명. 그 다음에 최소 10만 명 이상은 돼야 뭐 대형 할인점이 돼요. 인구만 봐도 벌써 대충 답이 나와요. 인구만 봐도.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예요? 예? 울산. 두 번째가 거제. 지금 거제 좀 내려가요, 이제. 거제는 창원도 괜찮은, 창원 어떻게 알아요? 창원 아는 동네요? 예, 거기도 좀 괜찮은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좀 괜찮아요. 거제가 더 센 동네예요. 근데 거제가 지금 중공업이 요즘 배 만드는 회사가 거기 있거든, 거제에. 근데 조선이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벌써 인구가 30만 되고 소득 수준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고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거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은 되겠다, 이런 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봐야 돼요? 산업도 봐야지. 산업 보면 거제 가면 안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하고는 괜찮을 수 있어요. 거기는 적절한 실직이 있어야 돼. 잘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러 오잖아. 맞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 제일 잘 됐을 때가 IMF 이후였어요. 다들 공부하러 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 이게 사양산업이 있는 동네냐, 올라오는 게 있는 동네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는 뭘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다 동물적 감각으로 다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 많은 데 가야 되고요. 돈 없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면 돈 많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갖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 저기 울산이나 이런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 많은 동네는 사람이 귀하고요. 돈 많은 동네는 사람이 귀하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 많은 동네 누가 허드렛 일 하려고 그래? 돈 많은 동네는 사람이 귀하다고요. 아니, 이거는 철칙이에요. 이거는 기본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니까요. 사람 많은 동네는 돈이 귀해요. 그럼 거기에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하려면 사람 많은 동네 가야 된다고. 입이 먹여 살려준다, 입이. 사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먹어야 사니까 사람 많은 동네 돈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많은 동네 가야 되고요. 남자들은 여자 많은 동네 가야 돼요. 자기 몸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철칙이라니까, 이거는. 이건 동물적 감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여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더 몸값이 높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총각들은 영어 회화학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야 돼요. 여자들이 많은 동네. 그리고 교회, 절 이런 데 가야 돼요. 여자 많은 동네. 근데 아가씨들은 몰라요. 제가 어디가 남자들이 많은지. 남자들이 많은 동네가 모르겠어요. 뭐 등산 모임 이런 데는 좀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가씨들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 총각들이 모이는 동네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인구가 어느 정도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다, 산업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거기는 이런 대형 할인점, 백화점 이런 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그냥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요. 이런 걸 총량 분석이라고 해요.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다. 주택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뭐 상가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대략 보이는 거예요. 대략. 근데 시장 분석에서는 뭘 본다고요?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동네에 오피스텔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정 유형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특정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급 분석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모든 부동산을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또 어디 나오나요? LQ 할 때도 나오죠. LQ 할 때 전국에 무슨
B형 분해, B분해. 지역에 무슨 비하죠? 근데 산업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의 비중, 공업의 비중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특정 산업 고용비 이렇게 쓰는 거지. 여러 개 중에 그냥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딱 하나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요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지금 컨셉을 갖고 있는 그 개발 사업, 대상 개발 사업이요. 대상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요놈이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분양될지, 임대될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됐나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키워드가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 그래서 GCC 타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시고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나왔죠. 시장성 나왔으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여기에 틀렸어요. 결국 미래 예측이에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과거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지금 옳은 것으로 묶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미음은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계략적으로 계산. 리을이 틀린 건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는 사법적인 측면이 아니죠.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는 공법적인 게 아니라 사법적인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42번의 LQ 요거는 그 밑에 경제 기반 순수는 출제는 됐었지만 중요도가 조금은 낮고요. 보통 그냥 그 LQ 계산 문제로 지금까지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전국 비분의 지역 비 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예제를 바로 풀면서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 보시면은 입지 개수를 통해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LQ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죠. 1보다 작으면 뭐예요? 수입 산업이고요. 1이면은 자급자족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1보다 큰 것이 기반 산업이라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비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러면은 비기반. 이게 이제 기반 산업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뭔지, 비기반 산업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기반 비율이 20%면 비기반 비율이 80%가 되겠죠.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이에요. 그러면 0.2분의 1이죠. 그럼 5죠. 이 5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곱하기 고용자 수 곱하기 경제 기반 승수 5 이만큼이 전체 고용자 수로 되는 거예요. 전체 고용자 수.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자 수가 이렇게 100명 정도 증가하잖아요. 예컨대 100명 증가하면은 전체 고용자 수는 100 곱하기 5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그 기반 산업에 100개가 늘어나면은 기반 산업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업종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꾼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해서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도 마셔야 되죠. 노래방도 가야 되죠. 곳곳에 다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식당에 직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노래방 도움이 필요하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왜 웃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그 성주 참외 수확할 때는 전국의 다방 아가씨들이 다 모인대잖아요. 다방 아가씨 그 돈이 모이니까 다방 아가씨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다방도 시켜 먹고 하잖아요. 시골에는 아직도 다방에서 배달 시켜 먹어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 고용자 수가 늘어나면 전체 인구수 예측할 수 있죠. 전체 인구수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필요한 부동산 수요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수요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거. LQ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뭐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가구 수 예측해서 가구마다 학생이 몇 명이고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그럼 학교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선생님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 이 예측을 해야 돼요. 그 기본 출발점이 LQ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난이도는 높아지고 우리 수준은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주로 LQ 위주로 나온 거예요. LQ. 됐나요? 그 이제 그 취지를 알면은 된다는 거예요. 취지를. 그러면은 그 1번은 됐고 2번은 그 지역지수 공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맞고요. 3번은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그러니까 기반산업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죠. 또 지역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에 대해 그 지역이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이건 말도 안 되네요. 작죠. 말도 안 되는 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라고 하거든요. 경제학 분야 중에서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이 LQ가 가장 기초 내용이에요. 다음에 43번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죠. 민간 개발 방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는 단순 개발이냐, 환지 방식이냐, 매수 방식이냐, 혼합 방식이냐. 특히 그 2번과 3번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더해서 무슨 방식? 혼합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단순 개발은 이제 권리 불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그냥 자력 개발하는 거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해 줄 때 감보를 하죠. 감보를 하기 때문에 권리 축소라고 하고요. 매수 방식은 매수 수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권리 소멸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단계 혼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뭐 자체 사업도 있고 사업 위탁 방식이 있는데, 사업 위탁 방식의 특징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게 아니고 돈도 되죠. 대체로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편이에요? 땅만 되는 편이거든, 대체로. 땅만 되는 편인데 사업 위탁 방식에는 뭐도 된다고요? 사업 위탁 방식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금도 된다는 거죠. 얘는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가져가는 거죠. 자, 이거 외에는 대체로 이제 개발업자가 돈을 다 대요. 그러니까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다 그러면은 개발업자가 돈 대가지고 나중에 분양되면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주는 거고요. 또 대물 변제형 하는 거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도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저걸 되면은 나중에 물건 건물 면적을 나눠서 떼주면 되는 거고요. 또 등가 교환 방식 있죠. 등가 교환 방식은 그 비율을 나눠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토지 가액을 평가하고 건축비 들어갔는 거 하고 해서 그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의 특징은 뭐예요? 토지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놓고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편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은 그 이용에 있나요? 시옷에 있나요? 7번에 있나요? 7번에.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린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차지가 땅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차지 방식은 계약할 때는 주는 게 없어요. 계약 기간 중에 뭐를 정당하게 지불해요. 지뢰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유상으로 거래해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지불할 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상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사업에서 보통 사업 자금이나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 연합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출제가 된 편이고요. 지금 전부 다 10분의 3 이상인 것들입니다. 42번도 이게 10분의 3이고요. 그런 내용들이어서 어렵지 않으면 이런 건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예제를 좀 보시고요.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사업 위탁 방식이 적합하다. 자기 자금도 관리 능력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은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눈다. 맞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정답은 2번, 3번 중에밖에 없네요.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2번, 3번 보니까 리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과 미음만 보면 되죠. 디귿의 개발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거는 디귿은 틀렸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결국 정답은 3번이 되나요? 니은, 리을, 미음. 신차지와 컨소시엄 방식.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지대 이론에서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대 이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워드만 알아도요 어지간히는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사람 이름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게 4개 지대론 위주로 나오거든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 하죠. 그 입찰지대는 이게 발전한 이론이에요. 이게 위치지대가 발전해서 도시 토지 이론에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차액지대는 위치지대와 함께 이제 고전학파죠. 고전학파들은 이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근데 이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키워드가 뭐예요, 이게? 비옥도예요, 비옥도. 차액지대는 비옥도예요.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200년 전에 농경지에 지대가 발생하는 게 그 차이가, 그 지대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비옥도 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대를 잉여로 봤다는 얘기는 전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남는 게 잉여잖아요. 남는 게. 그게 지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옥도가 높은 땅을 경작하다가 이제 점점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옥도가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이 이론이나 요 위치지대는 이제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예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점점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도 빼고 수송비도 빼면은 나중 저 먼 데 가면은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데 얘네들 이론은 자연스럽게 최열등지나 한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현이 최열등지나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농지든지 지주한테 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열등지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하더라.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지대가 바로 무슨 지대? 이게 바로 절대지대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 절대지대가 뭐예요? 이게 생산물 가치가 10마리면 이제 10마리 생산물이 10마리라면 만약에 생산물이 10마리면 생산비가 10마리면 그러면 남는 지대가 0이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대가 있다라는 게 이 얘기잖아요. 그 소리는 이 생산비 10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식량도 몇 마리 있고 농기구값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요 식량 중에 일부를 지대로 가져온다고요. 지대로. 요게 절대지대라고요. 그러니까 농민이 먹을 식량을 뺏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은 먹을 식량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농민들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걸 안 가져오게 되면은 굶는 사람 없어야 된다고. 생산비만큼이 바로 그 1년간 먹을 양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봄이 되면은 굶는 사람들 많잖아요. 굶는 상황이라면은 지주가 지대를 가져가면은 안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막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면 생산비만큼의 이게 충분한 양이 식량이 생산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되고 전부 다 농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근데 그런 흉년일 때도 지대는 가져간다는 거지. 그게 바로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맞나요? 예,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지대고요. 이거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입찰지대는 뭐예요? 입찰지대는 경매 참여하는 거예요. 경매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할 때 자기가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큰 금액으로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입찰지대예요. 그러니까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요. 예,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만큼 써내서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낙찰은 받았지만 이걸 낙찰자의 비애라 그래요. 낙찰은 받았지만 남는 거는 없어요. 써내는 최대한으로 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 지불 용액은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0이 돼요. 그런 지대가 무슨 지대다? 입찰지대다. 이렇게. 자, 그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예제는 그 다음 지대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의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차액지대 비옥도 키워드 맞아요. 수학 체감 법칙을 정제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티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죠? 수송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차액지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성장구조로는 10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지대 이론은 10분의 7이고 도시성장구조 이론은 10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이 수많은 이 이론들을 다 할 수가 없다면은 뭐 몇 개 정도는 패스를 해도 돼요. 이 60개 주제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동선다 이렇게.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이슨 이론. 여기 이제 교통축을 강조했다 해서 요거는 축 이론 또는 부문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고급주택지. 고급주택지는 이제 그 주거분리가 나타나죠. 이 동심원 이론에서는 이게 뭐예요? 너무 단순화했죠. 도시가 이렇게 원의 중심이 같은 원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 너무 단순화됐고, 선형 이론은 이런 교통축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이게 경공업지대가 있고, 또 이쪽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데가 있으면, 여기 이 주변, 경공업지대 주변에 누가 살고요? 경공업지대 주변에 저소득층이 살고요. 고소득층은 이 저소득층과는 떨어져서 이쪽에 주거분리, 이게 고소득층이고, 중급지대는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주거분리를 설명한 이론이 이 선형 이론이죠. 그리고 선형 이론과 동심원 이론은 모두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를 형성하면서 성장한다는 건데, 그 여러 핵이 구성되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둬야죠. 맨 표의 오른쪽에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이라든가 이종업종의 이해상반이라든가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에 따라서 핵이 달라지게 되고요.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업종 같은 것들은 능력이 높아서 도심에 자리 잡고, 공장 같은 거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예제를 좀 보겠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네, 알 바 아닙니다. 이러면은. 아니, 시카고 학파가 어떻고 이런 거를 정답지문으로 낼까요? 이걸 정답지문으로 내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게 있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0년 전쯤에 미국의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카고는 굉장히 모양이 단순했겠죠. 100년도 더 됐으니까. 아주 단순한 모양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생태란 말은요,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태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 성장 구조 하잖아요. 성장. 도시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생물인 것처럼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하죠. 그것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또 건물의 생애주기 하죠. 그것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도 나오고 동태도 나와요. 동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거미집 모형이 나왔어요. 이 동태, 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게 동태학적이라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그 시기별로 달라지는 거. 이게 이제 동태학적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게 버제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안쪽에 이제 도시가 성장할 때 뭐 상가도 있고 학교, 뭐 경찰서 이런 게 다 여기 안에 있다가 그 주변에 주택지겠죠. 요 안에 이제 상가 같은 게 다 있고 주택지였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던 주택지보다는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깥에 이제 주택지를 건설하면서 이쪽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흐름한 지역이 되어 가겠죠. 흐름한 지역이. 이게 이제 천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슬럼 지역처럼 되고요. 그러면서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면 이 슬럼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주변 지역은 저소득층이 살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살고요. 그 다음에 통근자가 살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하고 천위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이건 틀렸어요. 동심원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200년 전 이론이에요. 그게 바로 위치지대론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100년 전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200년 전이 아니라 튀넨의 동심원 이론이죠. 튀넨의 동심원 이론이 200년 전이고요. 그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게 바뀌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천위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에 천위지대가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에서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 10분의 3 정도 될까나 말까나 이거예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강조하는 게 이제 수송비죠, 수송비. 이 사람은 수송비도 보고요. 임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집정력도 봤어요. 다 봤는데 가장 강조한 것이 뭐라고요? 수송비요. 근데 수송비 중에서도 이게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원료 지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원료 지향.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원료 지수가 1이면 입지 자유형, 입지 자유형. 어디 있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입지 자유형. 이런 거는 모두 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수송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옮기면은 최소 비용 지점에서 위치를 옮기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수송비는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임금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노동지향 입지라 그래요. 섬유산업, 신발산업 같은 경우.
됐나요? 또 어떤 업종은 관련 업종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무슨 지향, 집적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만 얘기했다가 다른 것도 봐서 조금 더 입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비용 관점을 너무 강조해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왜 판매 조건은 안 따지냐? 근데 배버는 어떻게 본 거예요?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 판매는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판매가 비슷하다면은 어디에다 공장 지어라? 비용을 제일 적게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레슈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쩌면 오히려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비용이 큰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공장 위치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더라. 매출이. 그럴 때는 어디에다 공장을 지어라? 매출이 큰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버의 입지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해서 수요를 최대로 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되고, 자, 그럴 때 그 최적 입지를 찾을 때 수요 콘, 원뿔이죠, 원뿔. 또는 수요 원주체 부피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최적 입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윤국대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 유리한데, 그 수요 원주체의 바닥은 배후지가 되고요. 수요 원주체 바닥의 어떤 점에서의 높이는 그 지점에서의 수요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위치가 있으면은 그 위치에서의 높이가 바로 수요의 크기거든요. 근데 공장 위치에서 이게 가장 높고요. 공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수요의 크기는 작아져요. 이게 이 수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부담 때문에. 제가 장수 막걸리 참 좋아하는데 제가 사는 세종시에서는 1,300원이에요. 1,400원인가 해요. 근데 거기 그 지역 막걸리는 900원, 1,000원이에요. 맛이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900원, 1,000원짜리 먹지 굳이 1,400원 장수 막걸리 마실 일이 없죠. 근데 여기서 거기 가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뭐 거리가 멀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가면 갈수록 수요량은 주로 그 비용 발생하는 만큼 가격은 올라가거든. 100원, 200원 이렇게. 예, 저기 3번만 갔어요. 제가 이사 가기 전에는 3번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1,300원이었거든. 조금 더 머니까 1,400원 받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더 발생하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의 원의 넓이를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제주도에는 장수 막걸리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바닥 면적이 바로 배후지요, 배후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가 뭐라고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래서 이게 저 부피가 최대가 되는 것이 제일 이제 수요가 큰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 한다. 어떤 입지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와 부피가 크다. 요거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지향이죠. 그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얻는다. 이제 집적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중심지와 최소 요구치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 그 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자, 요 용어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중심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이거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죠. 그리고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죠. 그래서 그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재화가 발이 있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와서 구매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기꺼이 와서 구매해 갈 수 있는 그 범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성립 조건, 이거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고요. 다음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는 원형이고 다수 중심지는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근데 그는 이상적인 형태가 그런 것이고요.
그 8번에 보시면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 조건이라든가 행정 조건 이런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7번의 내용은 그 중심지의 계층성을 말하는 것이죠.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크고 기능은 다양하고 거리는 멀고 중심지 수는 감소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공식 있죠. 흡인력은 몇 분의 뭐다.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죠. 인구에는 비례한다.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두 도시 간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걸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허프죠. 허프는 요걸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데 허프는 두 중심지 사이에 자연적, 인문적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찰 때문에 쉽게 못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이 도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비포장도로고 이쪽으로 가는 건 포장도로라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레일리는 그런 걸 고려 안 했단 말이에요. 허프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런 거를 마찰계수라는 표현을 써서 반영을 하거나 또는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써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허프 얘기예요, 허프. 그래서 허프에서는 이게 이제 유인력, 당기는 힘을 또는 흡인력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가 시간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거리가 나오거나 시간거리의 제곱의 크기 또는 인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물리적인 거리라고 해도 이 위에 요 제곱 있죠,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네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마찰계수라는 거죠. 이게 마찰계수. 요 숫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발전시킨 거죠. 허프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간거리 뭐 이렇게 마찰계수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 특징 중에 그 동그라미 4번은요.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이 사람은 뭐까지 봤어요? 경쟁 점포의 수까지 봤어요. 수.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 당기는 힘을 받지만 허프는 경쟁 점포가 3개일 때, 4개일 때도 다 계산 가능해요. 당기는 힘을 다 계산해요. 경쟁 점포 수가 다양할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미시적 분석을 했죠. 그건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러니까 미시적, 거시적이라는 게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한 것이 중심지가 당기는 걸 봤죠. 중심지가 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고객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막 철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고객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심지를 위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누구를 관찰해요? 이 사람을 관찰해요. 사람을. 그래서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미시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행동이에요? 소비자 행동이에요. 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을 참작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돼요. 자, 예제를 보시고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 점포 수 봤죠? 허프는? 점포의 거리 봤죠? 점포의 면적, 크기 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루트 나오는 공식 있죠? 그게 바로 컨버스가 개발한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맞나요? 맞죠? 이 중력 모형은 밀당이죠, 밀당. 중력 모형이란 중력이 뭐예요? 달과 지구 이런 중력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밀고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보름달이 슈퍼문이라 그랬죠. 이번 대보름달 슈퍼문이라 그랬잖아요. 왜 슈퍼문이라 그래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타원 형태로 돌아요. 이렇게 타원 형태로. 동그랗게 원으로 안 돌고 타원 형태로 돌기 때문에 여기 제일 가까이 왔을 때는 지구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커 보이는 거지. 여기 멀리 여기서 보름달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보름달 볼 때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14%더 커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 차이가 크죠. 그래 이번에 바다에 빠진 차 많았잖아요. 평소에 물이 안 들어오던 것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달을 볼 때는 이게 이쪽으로 많이 끌려서 이렇게 그 물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우리가 반대쪽에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저쪽으로 물이 많이 가버리니까 우리가 달하고 가까이 올 때는 아니지 멀어질 때는 저쪽으로 끌려가니까 빠졌다가 또 저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하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밀당이죠. 밀당이 상호작용이죠. 중력 모형은 상호작용. 중력 모형은. 근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예요. 중심지가 정육각형이 되느냐, 원형이 되느냐, 이렇게 본 거는 이제 크리스탈러 모형이에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거리 제곱 반비례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다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당기는 힘을 계산한 후에 전부 다 더해요. 다 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전체 100 중에서 얘가 당기는 힘은 10이에요. 얘가 시장 점유율 10%란 뜻이에요. 됐어요? 전체 중에서 얘가 당기는 힘이 40이죠. 그럼 얘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40%, 30%, 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그 점포 유형은 제가 집집 국산 전선편이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집집 국산 전선편. 집집 국산 전선편 이렇게 했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전선편,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입품점이에요. 집집 국산 전선편. 그래서 대체로는 이렇게 돼, 이렇게. 산재성 점포, 집집 국산. 산재성 점포는 편입품점에 가까워요. 집재성 점포는 한 대 모여 입지하는 거예요. 한 대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점포는 이거 선매품점은 특징이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상점들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점들이 한 대 모여 있어야 비교하기가 쉽죠. 가구점, 의류점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거는 한 대 모여 있어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후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유리해요.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도 다 온다고요. 멀어도 온다고요. 멀어도. 그죠? 이런 거는 전문분 집심이에요. 집심은 키워드가 배후지의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는 단어 없으면은 그때는 집재로 가면 되고요.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집심으로 가면 돼요. 집심 했는데 중심을 쓰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 집심 나오는데 중심 없죠? 집심 나오는데 중심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건 뭐예요? 전문품이에요. 전문품. 이 선자가요. 한자가 고를선자예요. 고를선자예요. 선거하잖아요. 선거 우리.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그 선자 이게. 됐나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집재성이죠.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 말이 벌써 국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의하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 상호 비교 후 구매는
선매품점입니다. 틀렸죠?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이거는 요게요.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돼도 명색이 그 1년에 한 문제씩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작년에 여기 좀 중복답도 나오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시고관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하죠. 시고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놈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지죠. 이 차별화라고 하는 거, 시장을 세분한 후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타겟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포지션,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 차별화의 내용이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제가 꼬꼬면 예를 들었잖아요. 꼬꼬면의 차별화 4가지. 가격 측면의 차별화. 가격이 어땠어요? 다른 것보다는 좀 비싸죠. 근데 아주 최고가 전략은 아니었죠. 중고가 전략이었어요.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화? 허용 국물이죠. 닭고기 육수를 이용한 허용 국물을 했죠.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이거 대형 할인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이 유통 경로는 어느 쪽이에요? 주로 편의점 쪽으로. 왜 편의점 쪽이에요? 타겟이 10대, 20대를 대상으로, 10대 후반, 20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걔네들 대형 할인점 갈 애들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먹는 거죠. 간단히.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세분한 후에 10대 후반, 20대를 대상으로 타겟을 삼고 차별을 이렇게 한다. 차별화를. 중고가 전략, 허용 국물 전략, 유통 경로는 편의점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어지니까 사람들 막 찾고 하니까 나중 되니까 이제 대형 할인점에도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홍보 촉진. 자, 홍보 촉진 이거 TV 광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TV 광고 많이 안 했어요. 애들 TV 별로 안 보는데 뭐 그렇게 SNS, 인터넷 검색 이런 걸 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자,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요 상태에 있을 때, 욕망 단계에 있을 때 계약서 들이밀라고 하죠. 욕망 단계에 있을 때 계약서 들이밀어라. 지금 주목하는 단계, 어텐션 하죠, 주목. 주목하는 단계에 계약서 들이밀면은 다음부터 사람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잘 보고 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얘기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브랜드 문제하고 관계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적립 포인트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적립 포인트가 한번 지하철에서 적립 포인트 발행 안 하죠.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판매할 땐 적립 카드 없죠. 저는 잘 사는 편이에요, 지하철에서. 지난번에 지금까지 샀는 것 중에 제일 효과 아주 좋게 본 게 변기 이게 변기가 아니고 이거 세면대 이렇게 막혔을 때 뽑는 거.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길게 돼서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쑥 집어넣어서 빼면 머리카락 다 나오죠. 지금까지 샀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한번 막힐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면은 머리카락 다 끌려 올라와요. 이게 지금까지 샀던 것 중에 제일 효과 좋은 거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자리 파는데 자리 살려다가 그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10,000원 하더라고. 5,000원 하면 살라 그랬는데 10,000원에서 안 샀어요.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 괜찮은 물건 있어요. 자, 아무튼 일회성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문제. 특히 왜 부동산은 브랜드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은 같은 회사가 분양하는 걸 평생 살면서 몇 번 분양받겠어요. 평생 살면서 분양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써본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평판이라는 평판.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이거는 이제 거시 환경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커다랗게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미시 환경은 의사결정 주체별 환경을 말해요. 그 미시 환경이라고 할 때는 정부의 행동이 어떠할까, 또 경쟁업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대중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의사결정 주체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 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이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맞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의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 사용된다. 틀린 게 없나요? 아, 틀린 게 3번이 있었네요.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공급자, 소비자 간에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객만 말하자면은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해야 돼요. 고객 전유 마케팅은 아이다 원리. 사람, 고객의 심리적 상태를 봐야 되니까.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좀 쉴 때가 됐나 봅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